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미국 이름은 제레미 홍입니다. 여기는 LA에 그라운드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신학교, 갈릴리 유니버시티입니다. 2020년 가을 학기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릴리 신학교의 10강, 1강, 10강 중에 1강 후반부입니다. 역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후반부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길 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가 어딘지 나침판을 보고 지도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방향,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익숙해지기,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직신학 교실에 들어와 있지만 잠깐 쉬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10강 큰 스케줄이죠. 우린 지금 1강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1, 2, 3, 4 쭉 내려가서 끝인데 우리는 지금 1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책을 읽는다. Orientation to Reading. 책을 읽는다. 이 첫 시간에는 책을 읽는데 책의 저자가 특별히 책의 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는 독자인데 책 읽는 사람인데 학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책을 읽는 독자인데 책을 읽는 독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오늘은 요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큰 중요한 글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을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책 서문도 볼 수 있으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서문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옛날에는 안 밝혔는데 요즘은 밝힙니다. 그래서 저자의 서문을 잘 보고 숨겨져 있는 정보도 봐야 됩니다. 제목을 잘 보라는 이유는 제목이 출판사에서 장사하려고 억지로 갖다가 붙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클레몬트의 유명한 교수 한 분이 편집국에서 전에 맘대로 제목을 바꿨다고 신경질 막 바락바락 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자들의 생각을 존중하죠.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문, 특별히 서문이 있는 경우에 서문을 꼭 읽어야 됩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철학이라는 그 책은 그 책 두껍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서문 한 페이지에 그 책의 목표가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자기는 누구다를 밝힐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잠시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지역 어느 동네의 사람이냐, 교단 배경은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 독립교인이냐, 사회적인 계급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동성애냐, 뭐 이런 것들, 노인이 썼느냐, 젊은이가 썼느냐, 노인이 되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쓴 책은 노인들이 읽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책인가 꼭 봐야 됩니다. 이 밀리오리의 책은 한국인을 위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자, 우리가 독자잖아요. 학생으로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교수같이 마음대로 채점을 하니까 우리는 의리입니다. 찍소리 못해요. 그러나 책을 읽는 독자는 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책이 나한테 이해가 안 되면 이 책 틀렸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어려우면 번역을 잘못했네, 혹은 이 저자는 글을 쓸 줄 모르네,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자는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해를 못하지? 예, 그거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학생은 을이지만 독자는 갑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갑이에요. 학점을 줄 때 대학원이니까 C학점만 받으면 됩니다. 박사과정에서는 B학점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자인 여러분이 학생으로서는 공부를 하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한다.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하려면 이 공부 초기에 특별히 목사님들이 재교육 때문에 박사과정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내가 이 과정에서 연구해야 될 주제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필수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시간 낭비를 안 해요. 선생들이 강의하는 거 따라가는 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질문이 있고 선생들을 내 질문을 풀어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서처럼 부려먹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수업했습니다. 따라서 선생은 선생이고 나는 쫄랑쫄랑 따라가는 쫄병이다. 삑!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런 학생은 존중하지 않아요. 학생도 당당하게 갑이라고요.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 밀리오리 책인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다니엘 밀리오리 한국판은 개정 3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초판 원문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수상하다 그랬죠. 이해를 못하면 실천을 못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형편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 사랑은 폭력이 되죠. 따라서 이해를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밀리오리 책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날개라 그러죠. 그 속표지, 그 양장, 그 속표지 안에 밀리오리를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2009년 찰스 하치 석자 교수로서 여기서는 프린스턴 학교를 아마 세운 사람이나 초창기 멤버일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줄쳐놨어요. 칼 발트의 사상을 가르쳤다. 신학적으로 칼 발트의 사상을 가르쳤다라는 건 두 개의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통주의 입장이다. 불트만은 인간에서 출발합니다.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인간에게서 출발하고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한다. 이런 입장이 불트만의 입장이라면, 자유주의의 입장이라면 칼 발트는 신정통주의 입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 하나님의 권위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보면 발트 사상을 가르쳤다, 발티안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인간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권위주의 입장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칼 발트는 후반부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대폭 수용을 했고, 젊은 날의 칼 발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칼 발트가 계시와 종교,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패망의 길이다. 그래서 계시와 종교를 대별시키고 기독교는 계시지만 세상 모든 신을 추구하는 것들은 종교다. 그런데 바로 그 사상이 막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 평등, 정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발트주의자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는데 어쨌든 불투만 노선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노선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목사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 한국 장로교에서는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있더라고요. 교수가 잘 보이면 큰 교회 목사가 되더라고요. 감시는 그 반대입니다. 교수가 되는 것이 1등이고 목사가 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 굉장히 반대인데 이 밀리오리가 아버지도 목사인데 목회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없으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물건은 버려지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추종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껍데기입니다. 따라서 이 현장이 중요한데 교회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이 밀리오리가 신학자로서 굉장히 기본적인 센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귀한 분의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서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1시간 강의의 전반부는 제가 혼자서 막 강의하는 식으로 하고 후반부는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 책을 읽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책 읽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 책이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읽기는 참 어렵겠다 싶어요. 서문에 이런 말이 있네요. 신학의 영속적인 과제를 소홀히 다루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오늘날의 구성적, 컨스트럭티브니까 구성적이라는데 공사 현장이에요. 공사. 그러니까 건설적인 겁니다. 신학을 재건하는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냥 컨스트럭티브 그러면 알아듣기 쉬운데 이게 공사 현장 같아가지고 한국에서는 구성적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또 그 뭘 구성하나 뭘 빠졌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메시지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 신학이에요. 혹은 조직적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란 말은 골격, 뼈대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조직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 신학 작업이, 이게 다 조직신학을 말합니다. 신학 작업이 신학 방법론상의 쟁점들에 몰두하면서, 예를 들면 해방의 신학이다, 여성신학이다, 동성애 신학이다, 이런 것들은 다 조직신학인데,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정답을 찾아갈 거냐, 그런 거를 방법론이라고 그러는데, 시작, 출발, 그 다음에 종점에서는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검토하는 것. 이런 것을 미리 짜놓고 출발을 해야 되죠. 규칙을. 그거를 방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서 조직신학으로서의 책임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학 활동이 신학 doing theology, 신학 행, 이 신학을 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대체되는 위험성이 요즘 증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 풋노트가 달리는데 테오도르 제닝스, 이 사람이 저에게 해방신학을 가르쳐준 선생입니다. 저랑 뭐 나이가 비슷한데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에머리 대학의 저희 선생 런년 교수의 제자였고 3년은 멕시코에서 3년은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방신학을 가르쳤고 우리 때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을 다 소개해줘 가지고 이분이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테드 제닝스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분인데 한국에도 몇 번 갔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마 테드 제닝스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에 가서는 한국에 맞게 적당히 신학을 했고 굉장히 폭넓고 날카롭고 예리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요즘 조직 신학자들은 신학은 안 하고 신학이 뭐야? 어떻게 할 거야? 뭐 맨날 이런 이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예를 들면 남북 대화할 거야 말 거야? 언제 할 거야? 무슨 주제로 할 거야? 대화를 위한 대화만 하고 신학 준비 활동만 하고 신학 활동, 행동은 신학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신학 활동이라는데 두임 떼야라지. 이거는 오그덴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학이 없다,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 한심스럽다 이런 거고 신학의 영속적인 과제는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을 우리 시대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 시대의 구원론이 되도록 다시 펼치는 작업이 조직신학의 영속적인 과제입니다. 그거는 안 하고 해방이 뭐야? 막스가 뭐야? 여성 해방이 뭐야? 다룰 거야 말 거야?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돼? 여자가 안수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지엽적인 일만 떠들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 그래서 진짜로 조직신학은 없다. 그러면 영속적인 신학의 과제를 소홀히 한다. 이런 건데 이게 저희 선생님 테드 제닝스의 말인데 이 장로교 교수가 밀리오리가 제닝스의 말을 인용을 했네요. 저로서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저자가 서문에 중요한 것을 밝혀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신학을 수행하는 자는 우리죠. 신학도 목회자 신학을 수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교회 상황을 자기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와 있다, 이민자다, 독일에 와 있다, 일본에 가 있다. 자기 사회적인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복음교회다. 그 교회의 상황, 우리는 사랑제일교회다. 이 교회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비판 그러면 나쁘다 그런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옳은 거는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그게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옳다, 전적으로 틀렸다. 그런 것은 비판적인 인식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상황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상황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과 저처럼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평화 통일 얘기하면 저는 졸리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평화 통일하면 누가 얼마나 덕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감히 못하죠. 상대방이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 상황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 노인, 월남한 사람들, 통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 강원도 촌 사람들, 억압받고 있다는 자의식 안에 가득 차 있는 제주도 사람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문제는 뭐고 희망은 뭐고 이런 것을 교회,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상황도 그런 것이 신학을 하는 기본적인 기본 자세입니다. 만약에 유학생이라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왜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것도 좋아요.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자 밀리오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이거는 해방신학을 알기 때문에 밝힌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 나는 미국의 백인 남성이다. 그러니까 여성신학은 말은 할 수 있지만 1차적인 경험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캐톨릭도 말은 하지만 개신교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배경과 경험은 미국의 앵글로색슨계 백인, 와스프라 그러죠. 지금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고 인종차별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우월한 다수의 백인들의 지지를 받고 트럼프가 재선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스프인데 앵글로색슨,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그런 기득권자들은 아니다. 나는 백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경험은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조그만한 장로교에서 형성되었다. 저도 철암 탄광촌에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발을 들여놨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이탈리아로부터 이민 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인이지만 시카고에 있는 마피아들 얘기 알죠? 그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들 얘기죠. 사는 게 힘들어서 갱단이 된 거죠. 펜실바니아인데 거기에서도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주로 이태리에서 갓 이민 온 가난한 사람들하고 목회를 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안 배워도 아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겁니다. 남들은 겉으로 보면 와스프, 백인 프로테스탄트다라고 보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사실은 70년대 남미에서 시작이 됐지만 미국에 오면은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970년대 말 80년대부터 유행을 타죠. 70년대 여러 해방신학을 접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과 실천의 불가분리적 관계. 해방신학은 결국은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 프락시스. 이게 프락시스라면 해방하는 실천을 프락시스라 그래요. 행동은 행동이고 현실의 억압을 풀어내는 해방하는 실천만 프락시스.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해방신학의 행동입니다. 신앙을 실천한다. 그게 아니고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세상과 교회를 바꾼다. 그런 혁명적인 실천이 해방신학의 실천입니다. 신앙과 실천은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중대한 교훈을 체험으로 알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이론적인 작업을 넘어서는 것이고 목회의 우선권은 항상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이 강의를 듣는 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금수저, 은수저 배경에 있고 강남에서 부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신다면 이 밀리오리의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저자는 숨김없이 여기다가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책을 읽는 독자로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전 정보입니다. 유치원생도 한글만 깨우치면 이 밀리오리의 조직신학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암송해서 줄줄이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한 센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세계적 차원의 기독교 공동체 신앙.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생긴 신흥 종교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라는 긴 공동체에 내가 가담하는 겁니다. 굉장히 근사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앞서 물려받은 전통이 있어요. 그것에 그 전통이 공동체의 전통이 괜찮은 거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조직신학자의 한 임무입니다. 신흥종교 사람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다 틀렸어.
개신교 사람들은 캐톨릭 다 틀렸어. 근데 정상적인 조직신학자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는 틀렸고, 아니 개신교는 다 맞고 캐톨릭은 틀렸다, 캐톨릭은 다 맞고 개신교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맥맥 흘러가는 공통성, 건전한 전통,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통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심포니, 광대한 합창을 듣고 싶다. 이런 자세, 에큐메니컬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폭넓은 전통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충성과 애정을 가지고 신학을 한다. 이런 것이 조직신학을 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나의 신학 활동이 이루어진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은 북미의 주류 개신교의 신학교이다. 이미 밝혔기 때문에 또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컨대 신학 탐구는 신앙과 기도와 섬김을 수행하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와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 감신경우를 보면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신학을 전개합니다. 저도 그것이 근사해 보였는데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거는 엉터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없이는 신학은 곧 공허해진다. 아멘. 신학은 현장에 대한 참여, 현장에 대한 사명, 책임 없이는 공허해진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90%의 크리스천들은 근본주의, 문자 근본주의인데, 제가 아무리 목마르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안 믿겠죠. 근본주의는 최근에 발흥한 근본주의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100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1925년생이라고 목에 힘주어 말하는데, 그 이유는 상징적인 원숭이 재판,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됐다라는 진화론을 가르쳤다라는 이유로 테네시의 고등학교 선생이 100불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원숭이 재판.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면 있어요. 원숭이 재판. 그것이 1925년인데 저는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근본주의는 1925년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본주의가, 문자주의가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저명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신학자의 말이에요. 제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주의, 문자주의는 100년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밀리오리가 누구고 조지신학을 어떻게 하고 밀리오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